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M의 박세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매일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생산된 식량의 31%가 이 음식 부산물로 폐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음식을 폐기할 때 온실가스 13억 톤이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또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물 등 이 447만 5,630톤의 음식물이 폐기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식물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환경은 더 오염되고 그 영향은 우리에게 미치니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먼 미래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금의 우리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드 업사이클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죠. 푸드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음식이나 식품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다른 식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기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직접 가져왔습니다. 한 베이커리 업체가 밀기울과 리너지 가루를 사용해서 만든 식빵인데요. 이 밀기울은 밀은 빻은 뒤 채로 쳐서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리너지 가루는요, 보리에서 맥주를 만들고 남은 맥주박을 가공한 밀가루 대체 재료입니다. 밀가루를 만든 식빵보다 열량은 낮으면서 이 식이섬유 등 영양소는 더 풍부하다고 하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속담이 떠오르네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 세계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이 2022년 기준 약 70조 원 규모에서 2032년 11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식품 재활용을 이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식품 부산물을 줄여 환경도 보호하고 이 지구를 위한 가치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푸드 업사이클링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로 가득 찬 포커스M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그린 인터뷰에서는요, 한 권으로 끝내는 ESG 수업의 저자로 알려져 있으신 분이죠. 신지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작은 규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ESG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ESG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죠. 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인터뷰에서 바로 만나보시죠. ESG는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죠. 자연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며 사회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ESG. 많은 분들이 ESG는 큰 기업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요즘에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ESG 전략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지연 전문가님 모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ESG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MG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은 신지연입니다. 저는 한 10분 정도 ESG 관련돼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앞서 한 9분에 걸쳐서 ESG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ESG와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ESG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이유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투자,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 세 번째가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ESG 투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ESG를 각각 비즈니스적으로 모델로 삼고 있는 경우에 투자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ESG가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육을 갖고 있거나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탄소 포집 기술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ESG 투자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ESG 투자로는 기업에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 리스크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 성과가 굉장히 좋지만 환경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기업에 리스크가 있으면 내가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한지를 보고 투자한다라는 의미로 ESG 투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투자 영역에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 가지가 대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달입니다. 그래서 대출 같은 경우에도 요즘 금융권에서 ESG 경영을 많이 선포하면서 우리가 법인 대출을 해줄 때도 ESG 경영을 잘하는지 보고 판단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ESG 교육을 필수로 받고 인증서를 제출해야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달인데요. 우리가 국가, 정부 사업을 수주할 때 보통 나라 장터를 통해서 수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선 때 화제가 됐던 단어 두 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가지가 텍소노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리백인데요. 아리백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 쓰겠다라고 하는 기업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여러 군데 아리백에 가입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아리백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기업이 아리백에 가입을 하면 애플만 재생에너지를 잘 써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플과 그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사들도 같이 재생에너지를 써줘야지 그 아리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플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를 깔 수 있게 지원금을 줄 테니까 계속 재생에너지를 써라라고 독려를 하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너네 아직도 재생에너지를 안 쓴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거래 관계가 끊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무려 2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럼 그 중소기업들은 애플과의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리백 혹은 재생에너지를 계속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ESG와 관련된 규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던 날 중소기업에서 한 2, 3일 정도 공장문을 닫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1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사에 나올 때마다 우리 회사 이름이 계속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님이 감옥에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벌금을 어마무시하게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평판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규제를 챙기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보신 것처럼 이런 규제는 한 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들이 무려 2010년 대비해서 5배 이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다 보면 우리 산업에서 챙겨야 되는 규제 그리고 리스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 챙기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시작되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 생긴 탄소 국경세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산업 국가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유럽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면 탄소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규제를 잘 지켜야 하고 탄소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 철을 납품하는 철강 회사, 그리고 철강 회사에 납품하는 하청업체 이렇게 두루두루 잘해주지 않으면 이런 탄소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업, 공급망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돈에 관련된 세 가지, 이 세 가지 말고도 저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리고 또 하나가 MZ세대의 부상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뭐 옛날에는 입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전 효과를 보여줬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기업이 소문이 퍼지면 그게 삽시간에 뭐 파워 블로거, 인플루언서, 그리고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빵 공장에서 기계에 밀가루를 붓다가 사람이 끼임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 때문에 기업은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사망한 직원의 장례식장에 그 공장에서 만든 빵을 보냈다는 이유로 두 번째로 안 좋은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기업이 어떻게 직원들을 대하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Z세대인데요. MZ세대, 원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붙여서 이제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Z세대는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해서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바일과 디지털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다루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랑은 좀 다른데요. 이미 이들이 임직원과 고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행동주의자로서의 성격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기업이 마음에 안 들면 회사를 나오거나 그 회사 물건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S그룹사에서 인센티브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직원 한 명이 전사적으로 이 인센티브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전체 메일을 보냈고요. 그 메일 때문에 이 전체 그룹사의 인센티브 제도를 바꾸게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MZ세대는 행동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신경 쓴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ESG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두 번째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떻게 ESG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돈에 관련된 문제일 텐데 ESG 경영이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ESG 각각 영역에 있어서 잘 하지 못했을 때 이게 재무적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기업이 제대로 ESG 경영을 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혹시 그 포스코의 용광로가 멈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태풍 흰남노가 발생을 하면서 이 포스코에서 철을 녹이던 용광로에 물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용광로가 멈추게 되면서 포스코에서는 분기의 영업이익이 무려 47% 정도 감소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ESG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후위기, 환경과 사회가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손실을 보는 걸 신경 쓰게 되면서 요즘에 ESG의 이중중대성 평가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평가를 해야 되지만 환경과 사회가 우리 기업의 재무 성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쌍방향으로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올 알마니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디올 알마니라고 하는 명품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그 명품 기업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죠? 정말 그 가죽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명품백을 만드는 장면을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실제로 이 디올 알마니에서 중국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는데요. 그 중국 업체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화학물질을 맡으면서 불법 체류자들이 그런 가방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90만 원에 이르는 명품백을 만드는데 임금을 한 8만 원도 채 받지 못하면서 굉장히 열악하게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태리에서 전체적으로 막 신문 기사에도 나고 기업의 평판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냥 이태리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에 우리나라의 명품 기업 매출에도 직격탄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급감하고 매장에 와서 실제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묻는 소비자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환경 이슈에 관련된 S 영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거버넌스 영역입니다. 아마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매출이라든가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로 굉장히 팽팽하게 경쟁을 했었는데요. 1년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남양유업이 매출이 급감하고 역전해서 매일유업이 굉장히 부상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2012년도에 남양유업에서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밀어내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리점주들한테 폭언을 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남양유업 그 전 회장께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회사 돈을 이용했다라는 횡령 사건이 발생을 하기도 해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 발생을 하고 그 매출의 영향에 바로 영향을 미쳐서 영업이익이 무려 100% 가까이 감소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는 이제 거버넌스 이슈인데요. 이렇게 환경, 사회, 거버넌스 영역에 있어서 어떤 ESG 경영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 기업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 직격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ESG와 기업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기업들이 더 이상 ESG를 미룰 수 없는 굉장히 기본적인 경영 이념으로 삼으셔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G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연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꼭 모시고 싶었던 분 중 한 분이셨는데요. ESG 관련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10년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CSR 부서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토대로 ESG 관련된 책을 2권을 썼는데요. 한 권으로 끝내는 ESG 수업이라는 책과 그리고 ESG 생존 경영이라는 책을 공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도 일하고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ESG 전담 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력을 해오셨군요. 큰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공공기관 혹은 작은 기업들까지 ESG 전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강연에서 강조드리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ESG가 이제 유행처럼 이렇게 엄청난 바람이 분 게 한 3, 4년 전인데요. 네. 그때는 가장 먼저 대기업이랑 정부기관에서 ESG에 대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수출 기업들이 먼저 ESG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도 ESG 확산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ESG를 먼저 끌고 가는 모양새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공기관이랑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ESG가 좀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기재부라든가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공시를 할 때 ESG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한 3, 4년 전만 해도 대기업처럼 자금도 여력 있고 인력도 여력 있는 곳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중소기업도 좀 탄소국경세처럼 대기업이 요구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나 대출을 받을 때 그럴 때도 ESG 경영을 좀 잘해야 관련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생기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거네요. 네. 투자, 거래, 규제 다 해당이 됩니다. 보통 대기업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ESG 사례도 따로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도 ESG를 좀 많이 챙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ESG를 리스크 관점으로 챙기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규제는 큰 기업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다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산업군이나 그런 곳에서는 이제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ESG 실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즈니스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가 ESG 경영을 잘하는지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실사를 가서 점검을 하고 잘하면 거래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 글로벌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사에서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좀 비즈니스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ESG의 차이는 뭘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기업은 부서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서별로 ESG를 어떻게 내재화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시행착오가 이제 ESG가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을 때 환경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환경 캠페인은 좀 일회성 캠페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그 원래 기업에서 부서별로 하던 일에 ESG를 잘 녹여내서 하는 것들이 ESG 내재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구매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파트너사, 협력사를 구할 때 이왕이면 ESG를 잘하는 기업한테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서별로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 결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한정된 자원, 시간 그 안에서 우리가 뭐부터 했을 때 가장 효과성이 좋고 비즈니스적으로 뭐가 우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기업들은 ESG를 실천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으로 하셔야 되다 보니까. 네. 근데 다 흔히들 좀 오해하시는데요. 그러니까 ESG 그러면 뭐 환경 캠페인이라든가 뭐 대기업이나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근로계약서 체결이라든가 취업 규칙이라든가 그 노동 환경에 관련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챙기는 것이 ESG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IT 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다루시잖아요. 네. 그런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정보 보안 이런 것들도 ESG S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챙기는 게 ESG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공시 규제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26년부터는 2조 원 이상 상장사 그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하셔야 되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는 5년 안에 상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야심이 있으신 스타트업 대표님이시라면 처음에 창업하시면서부터 ESG와 관련된 데이터도 축적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기본적인 체계들을 잘 갖춰 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ESG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현재 따로 있을까요? 사실 ESG와 관련된 지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글로벌 전체 통틀어서 한 600개가 넘는 지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 지표들을 다 기업들이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표를 좀 통일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이제 몇 가지가 부상이 되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가 있고 공시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잘 보고 체계를 갖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대기업 기준으로 되어 있는 지표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중기부에서 ESG 가이드라인이라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 2, 3로 되어 있는데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챙겨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ESG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업의 ESG 활동이 사실 고객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ESG 경영이 고객한테 미치는 영향도 물론 살펴봐야 되지만 이런 고객이 ESG 경영, 기업의 ESG 경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쌍방향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ESG 경영이 기업, 고객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들은 제품 안전이랑 그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식품사이다. 그런데 식품을 팔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배앓이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제품을 안전하게 판매하는 것이 ESG 경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고객 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느냐도 ESG 경영의 일환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소비자가 기업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팸 뚜껑 반환 운동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 스팸 뚜껑을 쫙 모아서 소비자들이 CJ제일제당으로 보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CJ제일제당에서 그럼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스팸 혹시 사보셨나요? 최근에는 안 사봤습니다. 건강식만 드시는군요. 그 최근에 사보시면 이제 스팸의 노란 뚜껑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비자가 기업을 움직인 사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쌍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네요. 네네. 사실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이 초기 단계 ESG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더불어서 그 ESG를 잘 했을 때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시는 경우들을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ESG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기업에서 비즈니스 밸류 체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ESG 관련된 협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노베이션, 혁신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직접 뭐 R&D 투자를 한다거나 혁신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했었는데요. 이런 게 내부에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 그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이랑 협업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ESG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이 친환경 패키징을 만드는 곳이다 라고 하면 식품회사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품회사가 물론 친환경 패키징을 직접 개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스타트업이랑 협업하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이런 외부에 전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랑 협업해서 ESG의 체질을 개선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축으로는 아예 ESG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혹시 감자빵 드셔보셨나요? 감자빵 먹어봤습니다. 드셔보셨어요? 네. 정말 감자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감자빵인데 이 감자빵을 만드는 그 농업회사 바치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은 원래는 아버지께서 감자 종자를 개발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종자를 개발하다가 이제 감자가 못생기거나 하면은 많이 폐기를 했었는데 그걸 폐기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다가 감자빵이라는 제품을 개발해낸 겁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의 젊은 사람들을 100명 이상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 감자빵을 파는 카페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갈 정도로 네.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이제 제주도에서 다자요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원래 제주도의 빈민가 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쓰러져가고 하니까 이런 폐가가 하나 있으면 뭐 우범 지역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쓰레기도 버리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폐가를 싹 고쳐가지고 숙박업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그런 문화도 그대로 살리면서 지역을 숙박업으로도 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득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ESG를 비즈니스적으로 모델을 갖고 수익 창출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실히 처음부터 ESG 실천을 하려고 딱 목표를 정해두면 네. 더 부가가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기억에 남으신 특이한 ESG 사례가 또 있으실까요? 보통 우리가 HR 인사팀에서 우리가 ESG 이야기를 할 때 네. 다양성, 포용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는 성별을 먼저 챙겨요.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서 성별이 그러니까 여성이 몇 명인가, 몇 네. 퍼센트인가, 그리고 임원 중에 여성이 몇 퍼센트인가, 그리고 이사회에서 여성이 몇 퍼센트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몇 퍼센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그들의 다양성이 얼마나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콜센터 직원이 50%가 넘게 여성이에요. 네. 그럼 그 기업은 다양성 포용성이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포용성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갖추고 있느냐가 포용성인데요. 콜센터 직원들은 뭐 목소리를 낸다거나 의사결정권에 참여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성, 포용성이 좋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기업에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경영에 참여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ESG는 뭐뭐다 이렇게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미래에 기업이 갖춰야 할 당연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숙제처럼 억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뭐 사다리 걷어차기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선진국이 이미 발전을 한 다음에 후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 그리고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기회를 박탈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업이 처음에 창업을 하면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기본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요소가 되어서 처음부터 ESG를 준비하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그리고 토크쇼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SG 전문가 신지연 전문가님과 함께 ESG 경영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변화의 힘이 모든 기업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떠오르는 사회공헌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이슈엠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19일 MG 어글리푸드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어글리푸드 사업은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충남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예산군 등 4개 지역의 취약계층 7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농가와 취약계층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남동발전이 12월 27일까지 2025년 코앤투게더 사회공헌 사업 대국민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 내용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사회적 약자 일자리 사업 등 7개 주제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는데요.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신규 사회공헌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27일 2024 해양산업 ESG 경영대상 공모전 접수를 마쳤습니다. 공모 주제는 ESG 경영 도입 실천을 통한 현상 개선 및 경영 혁신 사례, 해양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제안 및 건의사항인데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산업 ESG 관련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해 유관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15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쌀 소비를 확대하고 협동조합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아침 밥차를 운영해 임직원에게 국내산 쌀과 김으로 만든 도시락이 제공됐습니다. 앞으로도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난 10일 전국 12개 그룹홈에서 MG 드림하우스 사업을 통한 리모델링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MG 드림하우스 사업은 노후된 그룹홈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며 기본 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5일 본회 중역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사회공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식아동 식사지원사업, 고리분둔 청년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 결과와 내년도 사회공헌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는데요.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4일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충북지부를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80여 상자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사가 업무용 차량 구매 등으로 적립한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해 사회 관련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박경국 사장은 앞으로도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예우와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김장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담근 1,600kg의 김치는 인천 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1,060가구에 순차적으로 배송되는데요. 인천공항 상주 직원이 함께한 이번 김장 나눔 봉사로 지역 취약계층에게 온정이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소망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후원은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일부를 적립한 기부금과 협회 지원 기부금을 더한 기금인 매칭 그랜트 후원금을 이용한 사회공헌 사업의 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20년째 이어진 봉사활동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14년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공사의 ESG 경영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ESG 경영위원회는 고객 대표인 농어민 단체장과 협력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외부 인사가 참여해 ESG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경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KESG 수준을 반영한 한국농어촌공사형 ESG 진단 모델 개발 등 2025년 ESG 경영 방향이 수립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슈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듣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체험 선행 현장 채선현에서는요. 이번에는 제가 서울 강남구 일원 에코파크 에코센터로 떠났습니다. 바로 사랑의 좀돌이, 이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체험해봤는데요. 매년 금고에서 김장김치를 조달하기 어려운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김장 나눔을 펼치는 활동입니다. 중앙회 직원 80명과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20명으로 총 100여 명의 손길이 보인 체험 선행 현장. 이번에도 기대되시죠? 저 박세정 MC와 함께 채선현으로 떠나보시죠. 대한민국에 선행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체험 선행 현장 채선현의 인간 비타민 MC 박세정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일원 에코파크 에코센터입니다. 이곳에서 김치의 날을 맞아서 지역 내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는 사랑의 좀돌이, 이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한다 해서 제가 왔습니다. 중앙회 직원 80명과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20명, 약 100여 명의 봉사 인력과 함께 김장김치를 버무리고 또 포장까지 해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시죠? 그럼 저와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남부적십자 봉사관의 관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형섭이라고 합니다. 김형섭 단장님, 네네. 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치의 날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김치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봉사활동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매년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후원금을 계속 저희들이 주고 계시고요. 이 후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장을 만들어서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서울 지역에서는 오늘 600세대분을 직접 제작을 해서 오늘 각 그 25개 서울자치구 동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TV를 보시는 이 주부님들이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분들도 그렇습니다. 혹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라도 신청해 주시면은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곳에서 적십자와 관련돼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역 내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실 수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명섭입니다. 중앙회 봉사활동 이거 말고도 해보신 게 있으세요? 중앙회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인데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김치 쌓여있는 거 보고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로 진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김장 버무리고 있는 거 셀프로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처음 단계라 한 5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5점이고 점점 나아지겠죠. 그렇죠. 이게 또 취약계층에게 가잖아요. 네. 응원의 메시지나 한번 받으실 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올 겨울 많이 춥다고 들었는데 이거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장김치를 하고 계시세요. 어떠세요? 오랜만에 하는데 거의 1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그날 되게 새롭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작년에 하고 올해랑 마음가짐이 좀 다르세요? 아무래도 집에서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이렇게 취약계층 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소만큼 아름다운 김장김치를 버무리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해보니까 노하우 같은 게 좀 생기세요? 하보니까? 그냥 깊게 이게 한 장 한 장 안 버무려지는 게 없도록 하는 게 노하우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받으실 취약계층 분들에게도 말씀 전해주세요. 네, 이게 오늘 김치의 날 행사라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기 만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들을 위해서도 응원 구호해 주셔도 됩니다. 파이팅! 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거니까 정말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금고 화이팅! 골고루 안 들어가면 나중에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잠시만 좀 다녀 보실래요? 새마을금고는 사회공헌 활동 사업인 사랑의 좀돌이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어려운 이웃 주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 하나로서 오늘 김장김치 봉사활동 사업은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원과 우리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직원들이 1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만들어진 김장김치 8,400포기는 복지위기 가정에 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이 오늘 만든 이 작은 정성이 복지 가정에 큰 기쁨으로, 큰 행복으로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중앙에서 좀돌이 정신 실천으로 희망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좀돌이는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 밥 지을 때 쌀을 미리 한 술씩 덜어내어서 부뚜막에 단지에 모았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전통적인 정신을 계승한 캠페인입니다. 연말연시 지역 내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해 중앙의 지역상생 정신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김장 나눔 봉사활동.
이 김장김치를 조달하기 어려운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해봤는데요. 마침 김치의 날에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하니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채소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험선인 현장 채소년의 박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SG 경영실천과 함께 그린 슈머를 겨냥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우리 일상생활 속에 습관처럼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푸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면 자원 가치가 있는 제품들은 새 값어치를 찾고 자원 손실 최소화와 온실가스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 감축됩니다. 그리고 식량 위기 해결책으로도 제시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푸드 업사이클링을 국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제조 과정에서 기술의 부재로 손실되거나 이 퇴비와 사료만으로 사용되던 영양가 있는 부산물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음식물 폐기를 줄이는 푸드 업사이클링,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합니다. 그럼 아쉽지만 포커스엠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엠의 박세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